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뭐 알겠지만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재미있게 남을 속이는 날이죠. 네.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물론 뭐 실제로는 비공식적이지만 그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허용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만우절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굳이 만우절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 그 배경에는 일종의 대비 효과 같은 걸 노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비 효과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364일은 절대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짓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할 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하지 마라. 예, 그죠? 대신 이날만은 그냥 해도 그죠? 허용할게. 예, 이런 그렇죠. 거라는 거죠. 약간의 그런 걸 남겨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거짓말하는 건 나쁜 일이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죠. 예컨대 이솝우화에는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거짓말하면 일시적으로는 뭐 재미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온다라는 교훈을 수도 없이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게 말하며 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예컨대 이런 경우죠. 아내가 네.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몸매를 이리저리 살펴보면 남편한테 묻습니다. 네. 요즘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예. 이 질문에 남편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아니, 그 답하면 안 됩니다. 그 절대 답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여기 예. 진실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예. 네. 뭐 원칙적으로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외의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더 옳은 상황도 있죠. 그래서 뭐 하향 거짓말이라든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정황상 거짓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말을 말하면 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메르소의 경우입니다. 네. 뭐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소설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 과정에서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검사의 신문을 받는데 메르소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예컨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일, 또 어머니 시신 앞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잠을 잔 일, 또 거기 장례식 끝난 다음 날 해수욕장을 가고 거기서 만난 여인과 코미디 영화를 보고 섹스를 즐긴 일 등에 대해서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네. 그 결과 메르소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단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사형까지 간 거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좀 숨겼다거나 거짓말을 좀 둘러댔다거나 했으면 예. 그렇게까지 안 갔을 사형까지는 안 갔을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한다면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자주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만우절 되면 119에 장난 전화 거는 사람 꽤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뭐 재미삼아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 불이 난 데서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철학자 칸트는 도덕형 이상학의 기초라는 책에서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친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행동 준칙은 모두가 지켜야 할 정언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런 거짓말이 부도덕한 행위의 어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칸트는 그러한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살인자의 추적을 피해서 당신 집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 잠시 후에 살인자가 당신 집을 찾아와서 친구가 어디 있냐면서 행방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친구가 집에 숨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라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경찰도 아니고 살인자인데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죠. 그죠? 예. 근데 칸트는 다르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야 옳은 것 같은데 네.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이런 경우에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실하기, 정직하기는 신성하고 조건 없이 적용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그 어떤 편의상의 예에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언뜻 이 상황이면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칸트와 반대 주장을 펼치는 철학자도 있긴 합니다. 칸트와 같은 시대 사람인 프랑스 철학자 벤자민 콩스탕은 칸트의 그러한 비타협적 입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콩스탕은 앞의 사례라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콩스탕의 주장이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콩스탕이 더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는 결과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본 거죠. 원칙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서 설령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칸트의 윤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행동에 목적이나 결과를 따져보고 예외를 인정한다면 도덕 법칙의 절대성이라는 게 무너진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그러한 도덕 법칙은 가언 명령, 그러니까 조건부 명령일 뿐이지 정언 명령, 그러니까 절대 명령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칸트의 도덕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정언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만우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짓말을 즐기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도 거짓말 일삼는 경우 있거든요. 네. 또 심지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의 담지자 역할을 해야 될 언론 미디어에도 거짓말이 버젓이 소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 요즘 뉴스 프로그램 중에 팩트 체크라는 포맷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닌 거짓말, 즉 가짜 뉴스가 그만큼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요즘 매체가 다양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을까요? 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과 거짓은 발화의 속성이지 사물의 속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세계 자체는 참도 거짓도 없죠. 진리도 허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발화의 주체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편향성이나 정파성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누구나 세상을 향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자연스럽게 쉽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실과 허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허구와 상상이 팽배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네. 그리고 그것이 실체인지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핵심 질문 중 하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실제적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는 반면에 네. 고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이야기에는 거짓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이 어쩌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안 어른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집안 어른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래서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집안 어른의 반대에 못 이겨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여성을 사랑한다는 그 남성과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어르신 중에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 걸까요? 고통의 유무로 판단한다 그러면 예. 남성은 이별의 고통을 겪었고 네. 가문의 명예는 글쎄요 이게 내게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주체가 가문은 아니죠. 남성은 고통을 겪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은 그녀와 헤어지고 나면 실제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가문은 명예를 느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가문에는 얼굴도 없기 때문에 먹칠하고 말고가 없죠.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그 개념이 고통의 실체가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어르신이 거짓말을 할 의도는 가진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실체가 아닌 상상의 감정이익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짓을 말한 셈이 되는 거죠. 이처럼 발화의 주체인 인간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실제적 고통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고통이 있는 곳에 진실이 가까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